주코노미 TV 나수지 기자입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유가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9일 오펙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후에 유가는 오히려 9% 떨어졌어요. 합의가 나기 전에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뭔가 합의가 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제 쭉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합의가 난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1,0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만 나왔고 이게 어느 나라가 얼만큼씩을 서로 감산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 버렸고 전체적으로 합의가 났으니까 합의가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겠죠. 1,000만 배럴 발표한 다음에 떨어진 것은 이 합의 자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체로서의 합의 이 부분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조금 아무튼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1,000만 배럴이라는 감산량 자체는 충분한 감산량이다라고 보시나요?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이 거의 80%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행 이런 것들이 또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보면 여러 나라들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총합으로서 얼마만큼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대략 800만 배럴에서부터 1200만 배럴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1,000만 배럴 얘기가 됐잖아요. 만약에 1,000만 배럴보다도 더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서는 얼마만큼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수요가 3,000만 배럴인데 공급을 4,000만 배럴을 하건 3,500만 배럴을 하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합의가 난 다음에 1,000만 배럴을 줄였는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든 것까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또다시 회의를 열어서 얼만큼을 더 줄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을 감산할 거야 라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더니 그날은 이제 유가가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 뭐 1,000만 배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소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0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실제 하니까 좀 실망하는 듯한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 전달이 잘못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트위터에는 1,000만 배럴 얘기했다가 두 번째 트위터에는 1,500만 배럴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는 1,500만 배럴에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죠. 합의를 하면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제 1,000만 배럴 정도 되면 야 이게 1,500만 배럴까지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거기에 못 미치고 1,000만 배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나중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춰지든지 상관없이 가격은 보게 되면 오히려 1,500만 배럴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였었는데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형태로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메시지 전달,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이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유가도 그렇지만요. 이전에 금리를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아무튼 효과가 있었을 텐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3월 달에만 1.5%포인트 금리를 내려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메시지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1,000만 배럴 정도 줄여놓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유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 이제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쭉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됐었는데 왜
왜 그렇게 서로 간에 감산 합의를 하지 않고 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들 해석했냐 하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셰일 오일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다. 가격을 계속해서 내려버리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면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략은 2014년에서부터 15년에도 썼었어요. 쓰고 그때에 실패를 했던 거였거든요. 실패를 했던 전략을 또다시 이번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이 단순하게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도 큰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워낙 급하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감산을 해가지고는 이 공급의 우위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10여 년 넘는 동안에 가격을 유지하고 했던 거는 역시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계속 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두 다가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유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감산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서로 공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두 다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두가 다 죽을 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모두 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지는 순간까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형태가 나온 거고, 과거에 반도체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반도체도 회사가 굉장히 많을 때 그거를 모두 다가 뭐 일정하게 줄이자 뭐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도 견딜 수 없는, 한 회사도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전부 다 끌어내려 가지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고 사는 사람들끼리 또 합의를 하고 이런 형태의 과정을 계속 거쳐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셰일오일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증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포인트는 배럴당 40불에 네, 맞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모두 다가 합의가 돼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간 다음서부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그 전망을 보면 2분기 정도까지는 18불에서 23불 내지 24불 정도에서 계속 머물면서 합의가 나게 되면 3분기 정도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4분기 정도가 되면 40불 정도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9일 저녁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일단 합의가 났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합의가 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그럼 다시 모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사이 계속해서 봤을 때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든가, 내지는 가격이 여기서 뭐 절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한 20불대에서 계속 깔려버린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감산에 합의를 했으나 처음에 합의한 감산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모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4월이니까 아마 두 번째의 합의를 위한 그 회의 이런 것들은 3분기 정도는 돼야, 그때 정도 돼야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분기까지는 조금 원유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원자재라고 하는 것이 주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 수요와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의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 73년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80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0년도 같은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40불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서부터 그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또 많이 개발을 했고,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언제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냐면 82년 정도서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83년도 말 정도가 되면 배럴당 8달러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에 그래서 저유가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왜 3조 호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8달러까지 내려갔던 것이 그 다음에 그건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반등을 해서 12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2달러에서부터 1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85년도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나서 거의 2000년도 정도가 될 때 정도야 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이게 원자재 수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어긋나는 형태가 되면 다시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유지되거나 변동이 안 되거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60불에서 20불까지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그냥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일 때는 당연히 가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25달러가 되고 27달러가 되고 이랬을 때에 유가 관련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매력을 갖기는 좀 힘든 시장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되고 하는 것들은 실제의 수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 알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원유 투자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